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이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역사 시대 간의 간격이 좀 촘촘해져서 다소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초반에 선사시대부터 나오는 부분은 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요쯤 오면은 좀 이제 귀찮아지기도 하고 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유난히 어렵게 느끼는 파트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까지 꾸준히 아마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는 최근에 뭐 역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소재로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낯설지 않은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대 파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근대 파트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네, 기출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3개년 기출 트렌드에서 저희가 오늘 배우는 기출 주제를 뽑아봤는데 이 부분의 큰 파트를 중심으로 주제를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기준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29번, 30번, 그리고 32번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빈출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개혁과 개항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한번 보시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과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는 과정, 반발에 대한 거, 그리고 갑오 개혁과 을미 개혁이 있어요. 이 근대 파트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대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었겠고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게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이 바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3년간의 최근 3개년간의 출제 비중을 보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배워야 되는 어떤 시기의 연도수에 따져봤을 때에는 그래도 많은 숫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쭉 하시고 나면 저희 교재 보시면 앞쪽에 빈출 키워드가 나와요. 이 빈출 키워드를 읽으셨을 때 이거 뭐였지라고 머릿속에 이 정리된 내용이 떠오르시면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부분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무래도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의 개혁과 그 개항의 과정 같은 내용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개화 정책 추진되는 과정, 반발의 과정,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이라고 개혁이 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 루트를 따라서 보는 앞에 정리 페이지가 있어요. 2페이지를 맞쪽으로 펴가지고 여러분들은 쭉 살펴봐 주시고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서 키워드를 전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앞부분에 오셔서 그때 이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끼워 넣을 수 있는 사건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좀 흐름상으로 복잡해서 생략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아마 배치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요거 반드시 맞쪽으로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요 방향으로 쓱 읽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9번 기출 주제 근대 파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개항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전까지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배울 때 왕의 업적으로 많이 봤었죠. 뭐 이전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흥선대원군 시기는 왕으로 따지면 고종 시기인데 고종의 이름이 메인에 등장하는 건 조금 나중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라는 왕은 굉장히 어릴 때 임금이 돼요. 12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밑에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정치에 좀 전면에 나서게 돼요. 뭐 섭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섭정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든 결정권은 이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그 사람의 왕은 아닌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조선의 왕위 계승 시스템이 선왕이 있죠. 먼저 왕이 있고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자 세자인 왕자가 왕을 이어받는 경우가 되는데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태조 이성계도 처음엔 물려줬었죠. 그리고 이방원도 마찬가지고요. 단종도 어떻게 보면 빼앗기긴 했지만 물려주는 형태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가 있기는 하는데 왕이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상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지만 흥선대원군은 좀 다르죠.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왕을 하지 못했어요. 왕을 하지 못했는데 왕의 생부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부르는 호칭으로 대원군이라는 이름을 지금 갖게 됐는데 우리 조선 역사상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총 4번 정도 등장은 하게 됩니다. 4번 정도 등장을 하지만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로서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권력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뭔가를 했던 사람은 조선 역사상 딱 한 명,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독특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집권을 했었던 요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한 개혁 정책과 그리고 개항이라고 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입을 한번 살펴볼 텐데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정치가 좀 난리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세도 정치 시기가 있었죠. 이 앞선 시기에 순헌철에 이르는 3명의 왕 시기는 전부 너무 어린 임금이거나 아니면 실권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허수아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왕실의 외척이 힘을 가지고 하는 세도 정치가 좀 심각해졌던 상황이고 부정부패가 좀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고종이 즉위했을 때 고종이라는 사람의 정통성에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단히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고 일단 너무 어리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왕실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도 않고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중요한 자리는 전부 세도가들이 찢어서 갖고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그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가 있는 권력을 우리 아들한테 왕실에다가 몰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혁을 하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집중은 되어 있지만 본인의 아들이자 자기가 왕으로 만든 이 고종이라는 사람에게 원래 응당 갖고 있어야 되는 왕의 권력을 몰아주는데 왕권 강화를 하는 데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비변사의 폐지입니다. 비변사 어디서 보셨나요? 비변사. 원래 비변사는 이거를 외울 때 이게 비변사라는 이름이 입에 안 붙을 수가 있어서 이거 원래 임시기구거든요. 비상, 변방에 누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비변이라는 글자를 외워주시면 좋은데 외적이 그 변경 지역을 넘어와서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군사와 관련된 회의만 담당하는 임시기구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양난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2개의 전쟁을 겪고 나서는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역할을 이 비변사가 맡아서 하게 되면서 안 없어지고 그냥 계속 있어요. 상설화. 그래서 원래는 의정부가 해야 되는 거, 육주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전부 그냥 비변사가 가져가서 해버립니다. 의정부로 출근해야 되는 삼정승들이 비변사에 모여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는 거를 다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변사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관직들은 이미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본래 목적에 맞게 깨트려요.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 아주 작은 것만 역할만 부여를 하고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고요. 나머지 기능들을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정치 기능 회복합니다. 그래서 왕의 옆에 있게 삼정승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고요. 원래 군사적인 내용을 담당해야 되는 관청을 삼군부라고 하는 없어졌었던 관청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몇백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법이 바뀐 것도 많고요. 이전이랑은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뉴얼로 법전을 만들게 되는데 통치 체제를 제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여러분 법전을 정리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하겠죠. 나라를 처음 세울 때 필요하죠.
처음에 세울 때 우리 경국대전 같은 거 만들죠. 그리고 뭔가 법이 많이 바뀌었을 때, 수백 년이 지나서 개정안이 너무 많아졌을 때 책도 마찬가지죠. 초판을 발행하고 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된 게 많으면 개정판을 내잖아요. 그래서 뭐 개정판으로 속대전 같은 게 나왔다가 그리고 또 내용이 좀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 정비도 있었구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경복궁 중건 사업이 여기선 그렇게 중요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흥선대원군의 어떻게 보면 실패작 중에 하나입니다. 경복궁을 중건했다라는 거는 다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조선시대 궁궐이 5개가 있죠. 여기 나오는 경복궁, 그 옆에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까지 현재 남아있는 게 5개인데 왕이 항상 상주하면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1등 궁궐 법궁이 경복궁입니다. 조금 더 하이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궁궐 5개가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경복궁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경복궁을 다시 짓지를 못하고 다른 궁궐들, 창덕궁을 필두로 하는 다른 궁궐들만 지어놓은 상태에서 경복궁 불탄 자리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다. 무려 270년 동안 방치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안에는 뭐 쑥대밭이 됐죠. 소나무 막 여기저기 자라있고 실제로 법궁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정통성이 약한 어린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내 아들의 정통성을 좀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법궁을 다시 되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중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중건을 해서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 대표성을 갖고 있거나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에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건축입니다. 으리으리한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주는 그 위압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왕권을 어필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지역이 그랬죠.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명권이 커다란 신전, 커다란 궁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다른 존재라는 걸 어필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혼자서 지을 수 없는 규모의 대규모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만든 것도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한 규모로 확장 중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복궁 3년 정도 이제 중간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본래 이성계가 처음에 설계해서 만들었었던 크기의 약 10배 이상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 시기에는 한 600칸 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 중건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뭐 거의 7,000칸 정도로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공사비 마련 때문에 중간에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요걸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쓴 거죠. 편법이라기보다는 좀 미봉책이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건데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막 찍어내고 여기 나오죠? 당백전. 당백전 얘기는 여기 왼쪽에 날개에 보면 요 내용도 나와요. 당백전 때문에 일어났었던 문제에 대해서 날개 부분에 또 나와 있게 되는데 고액권을 막 찍어낸 겁니다. 당백전이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에 가시면 당백전 유물도 중앙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평통보가 한 요만하다고 치면은 당백전은 한 이만해요. 왕동전이에요. 왕동전으로 되어 있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가 있잖아요. 일단 동전계의 수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그 100냥의 값어치를 가진다. 뭐 간단하게 암기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이거 가지고 시장 가서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내면 그거 어떻게 거슬러줘요? 거스름돈 주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유통 자체가 잘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고 이런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물가가 급등해서 여기 왼쪽 날개 부분에 지금 쌀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나오죠.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어떤 정책들은
백성들한테 환영받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요 당백전 찍어낸 거는 상당한 원성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일단 미움을 사요. 그런데 이제 기부금을 억지로 거둔 게 있어요. 양반과 고관 대작들한테 너희들이 원에서 내는 돈이다라고 하면서 원납전이라는 걸 거뒀는데 원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망하면 내는 돈이다 라고 원망할 원자를 써서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무모하게 경복궁을 중건했던 게 응선대원군의 명성의 흠집을 좀 내게 되고요. 그리고 양반들에게 격하게 이제 반대를 받았던 게 저 서원철폐입니다. 서원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겸하면서 제사를 모시는 기능도 했었던 독특한 장소죠. 서원이 있어야 이 선비들을 키워낼 수가 있고 선비들이 어떤 거점으로 작용을 해서 조선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막 건의도 해서 왕이 막 편액도 내려주고 막 그래요. 이황, 퇴계 이황 같은 선생도 서원을 많이 만들어야 유학이 진흥된다라고 권장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 되면 성격이 변질되는 거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탈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지방의 양반들의 어떤 아지트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서원이 제사 기능도 있다 보니까 서원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서원에 노비도 내려주고 책도 내려주고 밭도 내려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런 게 많으면 서원에 다니는 학생과 서원에 소속된 노비들은 일단 세금을 내지도 않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군대도 면제돼요. 그럼 나라에서는 군인으로 뽑혀 들어갈 사람들도 못 가져가게 되고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도 못 가져가게 되니까 실제로 서원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은 점점 빈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서원의 양반들이 이 서원에 딸린 밭에도 농사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무료 봉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거의 뭐 수탈 장소가 된 거죠. 이런 게 거의 1000개에 가깝게 조선 후반에 늘어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금도 안 내고 수탈의 어떤 온상지가 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었어요. 양반들이 서원 줄이자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 어떤 왕도 서원의 숫자를 줄이자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서원을 없애버립니다. 정말로 꼭 필요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서원들을 이제 넘버링을 해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철폐, 부셔서 없애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대대적으로 양반들의 분노를 샀던 게 만동묘라고 하는 거를 철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그 명나라가 조선에다 파병을 해주죠. 조선에다가 군대를 보내라 라고 했었던 명나라 황제가 있어요. 그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만동묘입니다. 뭐하러 굳이 남의 나라 황제한테 제사까지 지내냐 하면서 만동묘도 철폐를 같이 함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 선비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반들에게 지지를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되는 게 이 2개의 사건이 되겠고요. 그 어떤 임금도 못했었던 서원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되게 대쪽 같은 선비들이 있어요. 최익현 같은 분들. 요분들이 이제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면서 서원 철폐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소 올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 흥선대군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 이제 짓밟아 버립니다. 이 굉장히 행동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결국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소가 올라와요. 치명적인 상소가 올라오고 그때 즈음이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어 있었던 시점이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고종이 슬그머니 이 상소를 오케이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친정, 직접 정치하는 게 시작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상소에서 그게 나오게 돼요. 하지만 그 밖에 이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것 중에 일반 왕들이 못했었던 것들 많이 이룬 업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포제죠. 서원철폐에서도 보셨겠지만 양반들한테 뭔가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동법 하나 실시하는데 100년 걸렸는데. 근데 호포제가 뭐냐면 그 삼정의 문란 중에서 군포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후반이 넘어가면 점점 모병제로 조금 바뀌어요. 직업군인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농민들은 직접 군대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도움은 못 되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것으로 군역을 대체하는 군포를 내는 게 있었거든요. 1년에 2필 내던 거 영조가 1필로 줄여주고 했었죠. 균역법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부족했던 어떤 군포들을 메꾸기 위해서 군정의 문란 또 혼란스러움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도 군포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양반들한테는 군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양반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라의 어떤 노동력을 이제 브레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군역에서 면제가 됐었던 건데 이 양반에게 군포를 공식적으로 부과를 하게 된 게 흥선대원군 때가 돼서야 이게 가능해져요.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죠.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 여기서도 양반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한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가 환곡이죠. 나는 원하지도 않는 쌀을 억지로 빌려주더니 그 쌀마저도 엉망진창이에요. 되게 쓰레기에 가까운 쌀을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쌀이죠. 그런 거를 받고 나서 멀쩡한 쌀로 훨씬 많은 양을 갚게 하는 이런 어떤 수탈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는 그 지역의 수령이나 그 아전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냥 마을에서 창고 관리해. 너네들이 직접 해. 라는 식으로 사창제라는 걸 또 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탐관오리가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많이 합니다. 요 즈음에 이렇게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10년 정도 섭정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서양 세력들이 슬금슬금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860년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나오는데 1860년대쯤부터 서구 세력이랑 우리가 뭔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70년대에 통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억지로 문도 열고 80년대가 되면 개화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로 또 순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생각을 할게요. 슬슬 우리나라 바닷가 근처에 외국 배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모양이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 배랑 다르다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던 외국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866년도에 좀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86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가 교세가 너무 확장이 돼서 프랑스 신부님을 9명을 처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이를 따르던 우리나라 프랑스 천주교도들, 수천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 천주교도들을 집단으로 처형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처형이지 종교 입장에서 순교자들이겠죠. 그리고 학살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종교를 목적으로 넘어온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사건으로 치부가 됐었고요. 이게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이 병인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문제가 생겼던 게 병인박해가 일어났었던 그 해에 미국 상선이, 미국 배가 또 우리나라 쪽에 들어와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였어요. 미국의 그 상인의 배죠.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하고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쓱 넘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넘어와가지고 평양 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살도 저지르고요. 관리를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하고 뭔가 이제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은 거죠. 이것 때문에 평안도 관찰사였던 관리였던 박 교수가 평양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가지고 침몰을 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이 사건이 1866년에 또 있었는데 자 미국 배였어요. 그리고 앞서 일어났었던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 양요라고 하는 전쟁이 터집니다. 양요라고 붙어있는 거는 서양과 전투를 한 거예요. 이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구실로 조선과 통상을 또 요구하면서 들어옵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이 무장한 함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여기에 맞서 싸우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한성근, 문수산성의 전투가 있고요. 양헌수 장군 전투가 유명하죠. 정족산성에서 지형의 이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 군대를 격퇴를 했는데 프랑스 군대는
본인들이 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들어왔어요.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뭐 여기 얘네 뭐 미개한 아시아인들이지 뭐 이러고 들어왔는데 약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반전으로 진 거거든요. 이대로 빈손으로 가기가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도 저기 그 강화도 쪽에 들어가서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관돼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좀 대단해 보였던 뭔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게 의궤입니다. 외교장각에 들어가 있었던 왕실의 책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 거죠. 부속 도서들을 가지고 문화재를 가지고 약탈해서 가져가게 됐는데 왜 갖고 갔을까요? 의궤는 일종의 매뉴얼 책자 같은 건데 왕실의 결혼식, 장례식 이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는 방법을 글과 그림으로 아주 상세하게 남겨놓은 매뉴얼 책자 같은 건데 이거는 그 특히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들은 어람용 의궤였어요. 임금이 보는 의궤였다는 거죠. 그래서 표지도 막 비단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고리도 막 번쩍번쩍 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알록달록하고 번쩍거리는 것이 이거 좀 비싼 것 같다. 그래서 가져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약탈 사건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 병인양요 터지고 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들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데 어쨌거나 프랑스를 무찔렀죠. 그리고 어쨌거나 미국의 상선을 불태워가지고 저지도 시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이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또 대표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병인양요 터지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상인이지 거의 뭐 도굴꾼입니다. 이 오페르트가 그 당시에 우리하고 통상을 좀 하고 싶어서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합니다. 남연군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묘를 도굴해서 그 뼈를 인질로 삼아서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누가 무덤을 파헤칠 거를 대비를 해서 흥선대원군이 그 무덤을 조성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관 위에다가 흙을 바로 부은 게 아니라 그 관, 나무 관을 석회로 위를 더 발라놨어요. 석회. 석회면은 거의 약간 지금의 어떤 준 콘크리트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긴 팠는데 관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석회가 발라져 있어서. 결국에 도굴 실패했죠. 근데 아침 되니까 또 이걸 다시 덮어놓지는 못하고 그냥 무덤 파헤친 상태로 도망을 가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 되게 엽기적이죠. 남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페르트가 너가 우리랑 통상하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무리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좀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어도 이런 사건 겪으면 저런 몰상식한 놈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서양인들의 발상이 우리 생각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묘를 파헤칠 수가 있나. 이건 너무 극도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이 서양인들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신미 양요가 터집니다. 제너럴 셔머노가 병인년에 불탔었죠. 이거를 구실로 이번에 미국이 들어와요. 미국이 너네 옛날에 우리나라 제너럴 셔머노 불태웠던 적 있지 않아? 왜 그랬어? 너네 이참에 그냥 우리하고 정식으로 통상하자. 그때 뭔가 오해가 있었던가 봐.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또 이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통상을 뭐 말로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끌고 옵니다. 무력으로 이제 너희들이 오케이 안 하면 무력으로라도 우리는 통상을 하고 갈 거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강화도 쪽으로 침범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군사 주둔지 중에 하나였던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는 데 성공.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진보다 조금 더 큰 광성보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는데 어지연이란 장군이 있죠. 어지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비대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결국에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광성보는 점령을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어지연 장군의 깃발 등등등 전리품을 약탈해서 도주를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프랑스하고도 이겼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미국과의 전투도 결과적으로 미군이 퇴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다가 세우라고 명령을 했던 비석이 바로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척화비.
1871년에 신미양요 이후부터 척화비를 막 세우는데 척화라고 하는 건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척화. 외세에 대한 척화 의지를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양요를 막아내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런 식으로 부가자료가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에 10년이 가요. 10년이 가고 나서 결국에 상소 때문에 실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종이라는 젊은 임금이 자기가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요때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항구를 열면서 이제 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시작 단추가 좋지 않았어요. 프랑스랑 미국하고도 하지 않았었던 첫 번째 이 통상을 조약을 누구랑 맺고 개항을 하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우리랑 그렇게 좋은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었던 일본의 항구를 열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배경을 한번 중요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해요. 미국에 먼저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를 추진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약간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일본은 본인들이 미국에 당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부터가 우리가 개항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1876년.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바다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경계선이 있어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본의 군함이 운요호라고 불리는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 우리 라인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무력의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 배는 고깃배도 아니에요. 고깃배도 아니고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던 군함이었던 거죠.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가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데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이 배를 뺄 것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운요호는 군을 빼지를 않고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을 빌미 삼아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강화도에 상륙을 하더니 강화도 인근 섬에 상륙을 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면서 일본과 말을 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우리 배, 일본 배를 보고도 일본 배인 걸 인지를 하고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정당방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한 게 처음에는 그것이 정확히 일본 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일본이 얘기한 어떤 자료, 제출한 자료 같은 걸 보니 일본 배가 뒤쪽 부분에 일장기를 달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전쟁 중에는 그 당시에 침범할 당시에는 달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던 이 시점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기라는 거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요 즈음을 전후로 해가지고 태극기가 생겼을 정도니까 그래서 요것이 일본의 군함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모르고 한 일이고 우리야말로 정당방위에 가까웠지만 최신식 군함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압도당해서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고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는 군함이 한 척도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젓는 노젓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배, 운요나 이런 배들은 이런 군함들은 증기로 가는 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수준 차이였던 거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 상태로 전쟁 같은 거를 하면은 거의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약을 오케이 하고 체결을 하게 되는데 뭐 주요 내용이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내용이 여기 세 부분인데 첫 번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냥 들으면 좋은 내용 같죠? 근데 정확한 목적은 청나라가 조선을 뭐 속국처럼 가지고 있다 뭐 이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항상 이러면서 청나라가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청나라가 도와주려고 발뻗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조항은 이런 자주적이다라는 조항을 넣고요. 우리나라한테 항구를 3개를 개방하라고 해요. 부산이랑 원산이랑 인천에 개항장을 설치해가지고 항구를 좀 전용으로 열어줘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건 바로 이 치해법권입니다. 만약에 인천 항구가 치해법권지대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외국인이 체류하는데 이쪽에 치해법권이 있으면 만약에 인천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그 외국인을 잡아다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본래 나라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치외 법권이에요. 그러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이건 상당히 불공평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최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독특한 특징은 이거는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약이 워낙에 말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추가로 또 맺게 돼요. 방공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를 오케이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쌀을 또 엄청 가져가거든요. 쌀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우리도 쌀이 없어요. 쌀이 없을 때가 있겠죠. 흉년 들거나 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받는 걸 막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속 조항을 맺을 때 이런 부분을 끼겨 넣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곡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를 제한을 하는 어떤 법인데 막 기근이 들거나 해서 쌀 자체가 그 해에 많이 없으면 이거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방공령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실시하기 한 달 전에 그 지역의 지방관이 일본의 영사관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또 명문화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하등 쓸모가 없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방공령 같은 걸 넣어서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강화도 조약도 이렇게 부가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이거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일본과 먼저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양 국가랑도 이제 하나 둘씩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이랑 맺은 거예요. 미국.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면 일본에다가 이제 수신사라는 걸 파견을 해서 일본이 얼마나 근대적인 개혁을 이룩하고 있는지를 배워 오려고 해요. 1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있고요. 김기수라는 분이 또 1차로 갔었고 2차 수신사로 갔었던 사람 중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김홍집이 일본에 도착을 해서 그 일본 쪽에서 중국의 황준센이라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회담을 하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그 외교적인 방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황준센이 그 6번에 해당하는 회담의 내용을 조선 책략이라는 책자로 정리해서 묶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서는 난리가 났던 거죠.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조선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쓴 책이었는데 조선은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조선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반 유생 선비들한테는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을 사게 됐었다라는 거죠. 이 조선 책략의 유포 때문에 상당히 일본으로 이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뭔가를 배워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이 생기게 되어서 이 조선 책략을 갖고 온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반발 때문에 몰래 보내요. 조사 시찰단이라는 거를 몰래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본을 배워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밀수호 통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체결이 되냐면 조선 책략에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청나라가 중간에서 약간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청나라는 조선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했고 러시아 내려오는 거가 너무 겁이 나. 겁이 났다기보다 러시아가 내려오면 국경을 맞닿기 때문에 항상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또 성장하는 세력이었던 일본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는 거를 적극 여기서 추진을 시켜주게 됩니다. 주요 내용도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지만 우리 조약을 맺은 나라들 당사자들끼리는 양국 중에 한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서로 도와줄 것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는 게 나옵니다. 치외법권도 허용이 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는 없는 또 다른 혜택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랑 똑같은 거를 자동적으로 미국과의 조약에서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최혜국 대우가 그런 거고요. 치해법권 허용돼 있고 좀 어려운 단어로 거중 조정이라는 것도 있다.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성격은요. 우리 외국 서양이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도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가 미국 공사관 미국에서 공사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례로 민영익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뽑아서 보빙사라고 하는 특별사절단을 미국에다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흥선대원군 부분 나오네요. 가 인몰이 집권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소식 들었는가? 이제 우리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겠다는군. 어쩌겠는가? 조정의 왕인 아버지인 가의 위세에 눌려서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있으니 말일세.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장룡령이 설치되는 거는 정조 때입니다. 척하비가 건립되는 게 흥선대원군 시기죠. 우선 답은 2번이고요. 청해진이 설치되는 거는 신라 하대 이 장보고가 하는 거고 칠정산이 편찬되는 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면의 사진은 문수산성입니다. 이 사건 당시 한성군 부대는 이곳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고 이어서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병인양요가 되겠죠. 병인양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일어났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배경이 된 거는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거는 임술농민봉기 뒤의 결과였죠.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위협을 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3번 볼게요. 밑줄근 이 조약으로 옳은 것은 연무당 예터. 이곳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개항을 강요해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강화도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운요 사건을 빌미로 요거는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의 이후입니다. 이거의 이후.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간에 주선을 했다네요.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미국과 맺은 조약이겠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러면 이거 맺고 나서 이후에 우리 뭐 했냐? 보빙사를 파견을 해줬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한 데 대한 답례로 우리도 보빙사를 미국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별기군이 창설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수신사 보내고 하면서 진행됐었던 일이어서 별기군 창설 자체는 요거보다 이전입니다. 이 조약 체결 이전이 되겠고요. 탕평비가 건립되는 거는 영조 시기의 일이고 통리기무 아문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설치를 하게 되는 거라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체결 이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4번까지 정리했고요. 30번 주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화정책 이제 해야 되죠.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개화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화해야 돼. 초창기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이 많이 뜨이겠죠. 중인 출신 중에 통역관들이 청나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봐요. 오경석이라고 하는 역관 출신의 사람이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양반 관료였었던 박규수라는 분도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야, 문호 개방해야지. 통상 개화를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눈 뜨는 개화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초기 개화파. 그래서 정책은 어떻게 하냐면 고종이라고 개화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면은 아예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우리 청나라에서 설치했었던 기구를 본따 가지고 우리도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뭐 외교라던가 군사라던가 통상 등등등 12개 역할을 나누어서 개화 업무를 분담시켰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창이나 활 가지고 안 되겠다. 총 부대 필요해. 그래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을 해서 근대적인 훈련을 실시했고요. 여기에 교관으로 일본인 교관이 파견이 됐었어요. 근대 시설도 여러 가지 설치하죠. 청나라에다가 영손사 보내서 기계 만드는 거 배워온 다음에 기기창도 만들고 인쇄를 담당하는 방문국도 있고 화폐, 근대식 화폐를 발행을 하는 전환국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사절단 파견 많이 하죠. 먼저 했었던 발전된 국가로부터 배워오는 사절단 많이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냈던 게 수신사입니다. 1차로 김기수가 갔었고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었는데 이때 그 문제의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들썩들썩해요.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거기에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유생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이나 저 서양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위정척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내용의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 사신을 사절단을 보낼 때에는 비밀리에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개화 반대 여론이 너무나 극심해서 박정량, 홍영식 등을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을 했다라고 나와요. 비밀리에. 몰래 보내려고 암행어사의 형태로 파견을 한 거죠.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라는 거를 보내서 청나라에 어쨌든 근대 기술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절단, 그러니까 학생 사절단을 보내서 그거를 배워서 근대 무기 제조 공장,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세우는 데에 큰 공을 세우게 되고요. 자, 보빙사는 미국으로 갔는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조선 주재에 미국 공사가 파견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보내준 사절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사절단인데 대통령도 접견도 하고요. 여러 문물을 시찰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걸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1860년대에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프랑스가 병인양로 일으키면서 통상도 억지로 요구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항로, 기정진 등등등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두 번째, 10년 정도가 더 흐르면은 이제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세인데 일본이 운요 사건 일으키면서 한국 열으라고 하죠. 근데 우리 또 선비들이 최익현 등등등 선비들이 외양 일체론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얘네들의 실체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0년대가 되면 아주 극심해집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김홍집에 의해서 국내에 유포가 되게 되고요. 이걸 보고 유생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의 선비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라는 걸 올려서 개화정책 그리고 미국과 수교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위정척사 순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도 신식군대 만들어야 되죠. 총선호하는 신식군대 만들어야 되는데 구식군대가 여전히 존재를 했었어요. 그 과도기 대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에 비해서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단 월급이 밀렸어요. 월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차별 대우도 굉장히 심하게 받았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터지게 된 계기는 이것 때문인데 월급으로 지급된 쌀을 열어봤더니 겨랑 모래가 막 섞여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무게만 맞춰놓은 가짜 쌀이었던 거예요. 불만이 폭발했었던 구식군인들이 이 별기군을 훈련시켜주고 있었던 일본 공사관, 일본 교관이 있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에 돼 있었던 현장에서 고종이 이 군란의 수습을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SOS로 맡기게 되고 그 민씨정권은 이 당시에 왕비는 또 궁궐에 있다가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피난도 가요. 그래서 왕비 쪽의 민씨정권이 몰래 청나라에 연락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엽기적인 거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납치해 가서 세력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죠. 이 결과 결국 뭐 우리는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를 일본이랑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배상금을 우리가 지불했고요. 일본 공사관에 일본의 경비병이 무장한 채로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하지마 라고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조청 상민 무력 장정은 뭐냐면 조선을 청에
종속국으로 규정한 문서인데 청나라 상인들이 이 문서에 따라서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청나라 상인의 내지라고 하는 거는 항구에서 벗어나서 완전 안쪽이에요. 왜냐면 그 안쪽에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상권 보호를 해주려고 좀 한정된 구간에서만 장사하라고 했던 건데 요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만들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또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세가 바뀌는 와중에 그냥 빠르게 신속하게 정권 위양을 시키고 그 정치의 모습을 바꿔야 돼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은 빠르게 해야지. 갑신정변이 바로 그런 건데 급진개화파라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우리가 뭐 고려 말기에도 신진사대부도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나뉘어 있었죠. 그래서 뭐 껍데기는 뭐 일정 부분 우리가 남겨둘 거는 있어야 되지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바꿔서 전체를 다 뜯어 고치자라고 했던 게 이 급진개화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발발의 전개는 주모자였던 김옥균과 박영효 그리고 홍영식 등등등 급진개화파들이 D-Day를 뭘로 잡았냐면 근대적인 우편, 그러니까 우체국처럼 쓰려고 만들었던 우정총국이 있어요. 지금의 조계사라는 사찰 바로 옆에 자리인데 여기에 개국축하연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날 거사를 일으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사를 일으키고 나서 14개조 혁신정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는 좋은 내용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청에 대한 사대관계 폐지, 해상공국의 혁파, 또 근대적인 개화가 있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개조 혁신 정강도 발표를 하고 정부를 쇄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건 실패하죠. 원래 이거 도와주려고 했었던 게 일본 군인들이었는데 일본에 접촉을 해서 일본이 충분히 정변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일본 공사가 약속을 했는데 배신을 했어요. 일본의 배신과 청나라의 군사적인 개입이 같이 맞물려서 3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3.1천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또 이거 실패하고 나서 한성조약도 체결해서 일본에 그 배상금도 엄청 물어주고요. 일본 공사관 불탄 거 없어진 것도 우리가 다 다시 지어주게 됩니다. 별로 크게 이제 얻은 게 없죠. 이후에는.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땠냐면 조선이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란을 수습한 건 맞는데 얘네가 너무 참견을 하는 거야. 내정 간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청나라 내정 간섭 그만 받고 싶다. 청나라 좀 견제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다리를 놔서 러시아하고 교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러시아가 친해지면 저 윗동네에 있었던 러시아가 우리나라 안쪽으로 좀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서로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선의 전라남도 쪽에 있었던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위치의 길목에 있는 섬이었다고 해요. 아예 여기를 이 섬을 처음 발견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밀턴항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러시아니 뭐 일본이니 중국이니 미국이니 너무 과열되게 되니까 아니 한반도는 아무하고도 전쟁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 안 끼고 그냥 중립국으로 있고 싶어 라고 중립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과 연결되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중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조사시찰단과 보빙사에도 들어갔었고요. 을미개혁 때도 참여를 하고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의 책으로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기에 나올 수가 있어서 말을 해드렸고 자 기출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이랍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요. 가라는 기구가 있고 별기군도 만들고 기기창도 만들고 보빙사도 파견을 합니다. 이런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우리 스스로 설치했었던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 그래서 뭐 군국기무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에 나오고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언급이 됐었던 거예요. 자, 일단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로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정답이 이제 4번이고요.
폭리, 기무, 암무. 나머지 것들은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위정척사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이런 거 어렵죠? 자, 위정척사 운동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최익현은 일본과 서양은 같다라는 외양일체론을 했습니다. 일본과 수교에 반대한다. 우리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잖아요. 1876년. 그럼 강화도 조약을 맺는 거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볼게요. 이항로 등은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아직 실각하기 이전이네요. 그러면 얘가 가보다 먼저 오겠네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발을 해서 만인소로 올렸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마지막이겠군요. 조약을 맺고 나서 수신사 파견하고 나서 벌어졌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나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를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3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모군란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개화정책에 반발해서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땡땡땡땡 당시 일본 공사가 쓴 보고서를 정리한 겁니다. 책에는 이걸로 인한 일본 측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이 되겠죠. 임오군란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간섭을 하게 되죠. 이게 답이네요.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수신사의 파견입니다. 정확히는 2차 수신사.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진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동학 농민운동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우정총국이 개국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난 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갑신정변. 밑줄근 거사로 옳은 것은 나는 개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884년 이곳 우정총국이 개국축하연을 이용해서 이 거사를 감행을 했다.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 이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갑신정변 요걸로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정답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지금 근대 파트 주제 2개 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 32번 주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